일단 문형배 재판관이 상당히 이제 재판장이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서둘러서 이렇게 변론을 진행을 하고 서둘러서 변론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제 무리수를 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쉬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정인들의 그런 정언 내용이 이제 많이 위변조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사실 문형배 씨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선고와 관련해서는 거의 재량권을 재판장이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헌법재판소의 그런 법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의논을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문형배 재판장이 탄핵 선고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그런 법 같은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서 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정권을 문형배 재판장이 갖고 있는 걸 따죠.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신문한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관련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김향훈 변호사는 문형배 씨가 지정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마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문형배 재판장이 왜 지정을 못하냐. 이제 이미 평의를 거쳐 가지고 개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은 다 결정이 된 거고 본인이 이제 원했던 것처럼 6대 뭐 이렇게 2나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지야 본전이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마은혁 후보가 되면은 이제 판세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것이고 이 문형배 씨의 그런 임기는 4월 18일 날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아마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관련 법규에 따르게 되면 문형배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김성회 씨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현재 내부의 상황이 어떠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김향훈 변호사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검증은 필요하겠죠.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김성애 씨의 주장입니다. 김성애 씨의 주장인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개별 재판관들은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본인이 다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죠. 뭐 충분히 예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의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선고가 불가능해져서 6명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명 중에서 3분이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확고한.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지금 경남 거제 출신의 김복형 재판관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3명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 문형배가 편결과 선고일을 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조금 미루게 되면은 또 민주당 측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그런 임명을 밀어붙이니까 혹시 되면은 이제 판세를 엎을 수 있다. 이런 나름의 계산이 문형배 재판관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전해 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후가 이제 다 꿰이는 거죠. 사건들을. 두 번째는 이재명 2심 재판 무죄로 내각제 개헌파, 조선일보, 비명계, 친한계 등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같이 날리고 개헌을 하자던 조선일보 등 개헌파는 앞길이 꽉 막혀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주변의 친문, 이낙연 등 비명계는 패닉 상태입니다. 더불어 보수 진영의 조선일보와 내각제 개헌파도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앞길이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이게 사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뭐 확인이 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고 버둥거릴수록 옥죄는 친명계와 이재명.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을 잡으면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 복귀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문영배가 선고일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갖은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도 국헌문란, 국가 파괴, 내란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엄포만 하지 실제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나와 있고 대안조차 없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 민주당 지지층에 알려진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세상을 좀 우습게 본 거죠. 그렇게 했는데 뭐 이 김성애 씨 이야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대부분 다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김성애 씨의 이야기를 참조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29인의 그런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국무위원들을 파면하겠다. 그런 협박과 거의 이제 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협박인 거죠.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날밤을 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습니다.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보를 다 종합하게 되면은 현재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출구, 탈출구는 유일하게 마은혁 씨를 밀어붙여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출구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유추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최소한 3인 이상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착하게 짚고 있는 거죠. 마은혁 임명은 탄핵의 트로이 목마에 해당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뭐 다르게 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조 투표지는 20년 넘게 거의 99%가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한테 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제야 H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사전투표 조작진단 상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280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생산해서
9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민주당 후보의 1개 선거구당 1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자 더해진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는 모두 266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조성이 돼 가지고 대략 7대 3의 비율로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여러분들 나누어 가진 것이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우위원 정당 해산 심판 제소,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떻든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마은혁 씨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뭐 해결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향훈 변호사가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민주당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게 진짜 내란입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내란이 뭐고 가짜 내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다 변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친민주당의 인사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석열 내란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뭐 본인이 이제 이실직고를 했네요.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여 내란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진짜 내란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은 대한민국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총사령관이 없으니까 북한의 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제 제가 보도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29명이 30일까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회 연쇄 탄핵을 여러분들 추진하겠다. 진짜 내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이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언론들이 점점 균형 보도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가 아주 명확합니다. 언론의 뭐 속이라는 것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외관상으로 비치는 것은 가능하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매체들마다 아주 뭐 대단히 그런 친야 성격의 노골적인 그런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인터넷 매체가 정확하게 묘사했네요. 언론들이 의외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단독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뉴스까지. 이제 언론들도 그만큼 아는 거죠.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다는 것. 단독 기사와 사진 포토 뉴스 기사 등 비교적 비중 있게 탄핵 반대 시위를 보도하고 집회 분위기 설명까지 상세히 기사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분위기다. 그만큼 시중의 민심이 탄핵 반대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알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연합뉴스에 나온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다룬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죠. 연합뉴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단독 기사와 사진 포토 뉴스 기사 등으로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거 아주 특별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집회 분위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탄핵 무효, 윤 대통령 이재명 구속, 여기에 정읍, 전북 정읍 고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스핌 29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이렇게 보수 단체들이 집회가 이렇게 열렸다. 상세하게 탄핵 반대 소식을 보도했다. 이런 통신사들이 상세하게 이런 탄핵 반대 시위를 뉴스핌 등 매체에서도 공중 사진을 게재하면서 포토뉴스로 내보는 등 각 언론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실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매체에 대한 논평을 다룬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 톱 기사는 다루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을 균형 있게 이렇게 다루려고 뭐 이런 글자체까지 이런 거의 다 맞춰 가지고 욕을 안 먹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든 윤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여의도에서 열렸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 자유통일당 주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 탄핵 원천 무효 이재명 즉각 구속 탄핵 각하 차이나 아웃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주, 안동, 원주, 대전, 충북 진천, 정읍 고창, 옥천, 연천 등의 지역명이 적힌 깃발이 곳곳에 있었다. 광주 광역시 서구에 집회온 최원준 씨는 오전 6시 50분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에 반대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전에는 꿈에도 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선일보도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김포에서 왔다는 양창길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76세 되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주말에 이런 집회에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이런 노고를 이끌고 연세가 76세 되면 이제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집회에 나오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유통일당하고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유성수 변호사가 옥중 서신을 읽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종북 종중 매국노 무리들이 만든 집단적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웁시다.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름 지금 비극적인 문제의 출발점 원점 원류는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 사기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깨어나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희한한 이야기 아닌 겁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기둥은 공정한 선거지 않습니까?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 장난질을 칠지 이미 사전투표가 끝났으니까 사전투표에 많은 작업들을 하니까 오늘 갓디니스님 공부의 여신 고맙습니다. 좋은 영어 프로그램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자주 공부의 여신님 들어가서 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부의 여신님 방문하셔가지고 또 구독자로 가입도 하시고 또 그 영어 원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좋은 기사도 함께 공유하시게 되면 날로 지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법원이 이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조선 논조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순화가 된 거죠. 순화가 됐는데 참 이번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딱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러분들 이 판사가 출생지가 어딘가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은 상당히 정직한 문제를 또 공정하게 다뤘죠.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직접 재판해서 유죄 무죄를 대선 전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1심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벽형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으로 벽형동 부지 용도를 4차례 상향 이동한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 여러분들 옹벽백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1심 2심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1심 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1심과 2심이 내린 법리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이 직접 여러분들 관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이재명 측에서 지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원장이 참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대부분 보니까 몸을 사리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고 소신 있는 판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업계에서 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서부지법 여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여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대엽 씨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대엽 씨는 2020년 4.15 총선의 인천 연수을에 민경욱 전 의원의 여름 사건을 덮었던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이제 대법원이 나서 가지고 무죄 확정을 하거나 2심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법률적으로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네요. 이 행사소송법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여러분들 판단하는 파기자판, 파기 한송도 있지만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여러분들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 사건 직접 재판에 유죄 무죄를 확정하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하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안 된다. 97%가 파기자판에 찬성하는 19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 정도가 이 파기자판을 찬성하니까 이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위기는 이 법조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무산되고 대통령이 불법 체포 구금 구속이 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측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 문제는 여러분 딱 하나로 선거 사기가 제도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야심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마 문명국가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20년 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용빈 씨나 선관위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숫자고 그 숫자를 분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과학이 바로 뭘 밝혔느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지역구에서는 280만 표 상당의 위조투표지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졌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는 266만 표의 위조투표지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에 더해져서 지역구에서는 57석의 의석을 훔쳤고 비례대표에서는 3석의 의석을 훔친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모든 사건의 여러분들 책임자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씨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전부 다 덮었던 겁니다.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 김사만, 노정희, 노태악 이런 사람들이 다 덮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빴기요. 사회 논평을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이렇게 여러분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거의 실상을 2020년 4.15 총선을 여러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봉인 대법관들이 그렇게 엉터리고 썩어 빠졌는 그것을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다음에 한국인들의 노력들이 좌절이 돼 가지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선거를 부정으로 기획했던 자 그것을 집행했던 자 그 못지않게 이런 중요한 책임을 바로 대법관들하고 일선 판사들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역했던 판사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힘을 다할 수 있냐. 다 자식들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아주 칼같이 여러분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이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색을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을 허용하고 법조공화국의 특권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되면은 더 그 큰 뿌리가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의 전문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페셔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문인의 직업윤리라는 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기자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법원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맛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직업윤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권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런 돈을 벌더라도 처벌이 경미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좀 돈을 버는 것을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배운 놈들이 더 한다는 이야기가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 직종들의 프로페셔널림의 실종인 겁니다. 직업윤리가 실종이 된 겁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출신지를 따져야 될 정도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강준만 교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고 대부분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대법관들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걸 저는 너무나 실감한 겁니다. 그냥. 근래 서부지법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냥 도둑질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걷지 않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는데 뭐가 문제고 이런 식인 겁니다. 내가 사기쳤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진짜 안 썩은 데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강준만 교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늑장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그게 사법부 신뢰도 추락의 대표적인 이유다. 재판 거래 안 하겠습니까? 재판 거래 하지 않습니까? 돈 먹고. 여러분 돈 처먹고 여러분 재판 거래 하지 않습니까? 형량 거래. 전번에 모재벌 여러분들 취재하다 보니까 1심 판결에 재판 거래를 했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성 언론들 다 입 다물죠. 야, 이게 나라가 진짜 썩었구나. 돈 주고 여러분들 그냥 형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도 위자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니까 한 몇백억 주면 뭡니까? 몇 조 여러분들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썩은 문드러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SNS에서 나더라도 어느 신문 하나 취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한데 판사들은 은행을 조심해야 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전문직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이지 않습니까?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공평무사하게 판결한다든지 판사 같으면 SNS를 극히 자제한다든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일제 치하를 두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의 이런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산업 성장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 치하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절제 근면 자립심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런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지 않습니까? 제 세대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아버지를 둔 거의 마지막 세대 같아요. 저는 586을 살짝 벗어난 세대인데 그 이전 586 세대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는 뭐라고 보는가 하니까 한국 교육제도가 한국의 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번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안병직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로 교수님이죠. 해방 전에는 관공서에서 공직자가 이런 이직을 할 때는 간단하게 다과를 가지고 송별 인사를 대신했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기생집을 찾고 술집을 찾아 질퍽하게 이름들 마시고 떠들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됐다. 문화라는 것이 잠시 동안은 억압할 수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식간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전적으로 동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준만 교수가 법은 정의보다도 출세의 수단이다. 입신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리가 없는 겁니다. 출세할 수 있으면 탄핵도 여러분들 공작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법조공화국. 사법거래하지 않습니까? 형량거래. 돈 주고 당장 주지 않더라도 퇴임하면 옮기는 로펌에다 돈을 밀어주는 겁니다. 계열사 동원해 가지고. 우리법 연구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논란의 중심에 선 법원 내 대표적인 사조직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두 모임을 두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평하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군대 내 하나회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시각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나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판사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SNS 같은 걸 자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강준만 교수가 판사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온라인 활동에 통해 마구 드러내는 게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 문형배처럼 그게 용인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직업윤리를 어떻게 이름 가져야 되는지가. 민간의 사기업도 그게 여러분들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죠. 돈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처벌을 받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야 될. 국회의원 대부분 여러분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으면은 나라가 굉장히 퇴행적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은 모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털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털이 강하기 때문에 털을 못 깨는 겁니다. 털을.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갖추진 나라지만 국회도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런 변호사들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법을 만드니까 법이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털을 깨야 돈을 버는데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옥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잘 되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취적이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바뀌어야 사회가 좀 꽃을 필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뭐 아무도 한국인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슬퍼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잘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웬만큼 나라의 국운이 유지가 될 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5년 동안 선거 문제를 부단하게 이런 지적하는 것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구현될 것이고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구현이 되면은 나라가 가라앉을 것이고 너무나 가난해지고 비참한 삶을 맞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활애가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선거개혁 문제를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10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때 한국의 전규제나 조갑제시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파헤치는 사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냥 입 싹 닫는 거죠. 조갑제시가 특별히 뭡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루는 사람들 공격을 많이 한 거죠.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조선중앙동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이런 몰아붙였죠. 부정선거 음모론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정 개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데 이런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 이야기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트럼프가 정신 나간 인간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를 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도하고 선택을 구독자나 청취자가 여러분들 판단하도록 해야 되지 본인들이 입장을 정하고 트럼프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추구장창 여러분 조선일보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입 싹 닫죠. 지금도 불편할 겁니다. 저 미친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대통령을 폼을 잡는지. 한국은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열광들의 힘의 균형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동하는 걸 읽지 못하게 되면은 선택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패착이 되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고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주류 언론들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아주 보기 드물게 도널드 트럼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류 언론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세종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몸을 담았던 송의달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지금 아마 시립대학의 초빙연구원으로 가 계실 겁니다. 송의달 전 기자가 아주 여러분들 척박한 그런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트럼프의 실상이나 진면목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게 몇 사람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송의달 여러분들 이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아주 좋은 글을 썼네요.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동명을 때리고 질서를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이런 시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영국 이런 데도 뭐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그런 논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참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돈만 밝히는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취임 63일 만에 103개의 행정명령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보시죠. 이거를 송의달 교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세계를 지탱해온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돈만 밝히는 정치인한 시각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런 게 쏘고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송의달 여러분들 전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방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고깝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송의달 여러분들 전 조선일보 기자 주장은 트럼프와
트럼프 정책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정직함. 장문의 글인데 장문의 글에서 여러분들 결론이 이겁니다. 트럼프가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세계를 3분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대만도 포기하고 중국에 오케이 할 것이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세계를 잘못 읽지 않아야 된다. 이건 겁니다. 특히 한국은 동맹국가고 한국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식자청이나 지도층들 그리고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관세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왜 관세를 때리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란 특이한 인간 행위에 집착할수록 특이한 인간 행위에 집착하면 대통령이 또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구상하는 세계의 본질 파악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매사의 모든 면에 정직함이 필요한 거죠. 정직함. 정직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직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오판은 트럼프 특유의 공갈과 과장과 위장과 성동격서식 전법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과민 방어하거나 일희일비하는 데서 촉발되는데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 중에 최고라는 손자병법 구조를 오래전부터 실천한 트럼프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전쟁할 필요조차 없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신봉하고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억제와 봉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반중 정서 동참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대중국 봉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의 만악의 근원이 이름 중국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편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의 패권 추구가 만악의 여러분들 근원인 거죠. 한국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용한 국가 무관한 국가 중 어느 쪽에 쓸 것인가. 우리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같은 경제 안보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설린 관계를 유지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번영과 자강의 기회를 놓치는 소탐 대시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국 측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시켜야 되겠죠.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 조건 하에서 당신들과 설린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진짜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죠.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 못 막으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막지 못하면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복속되는 겁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4월부터 무비자 중국인 입국을 누가 여러분들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을 나온 겁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불행하게도 중국에 줄을 대 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 사기를 통해 수혜를 입은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결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현실적인 위협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확장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이 신장하는 역사다. 그 여러분들 흐름에
순응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이고 그것을 역행하는 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뭡니까 세계사를 보는 그런 안목을 정립하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소소한 사건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 자유인권의 학대라는 것이 제 용어로 표현하면 세계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유의 확장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의 신장 역사다 이야기. 선거를 사기를 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자유가 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이 역주행하는 걸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도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국민들을 이름 덩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도도하게 흐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 쪽에 서 있는 세력들이 어느 세력인지 그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번영할 것이고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역주행을 하게 되면 그냥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국사책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책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유아용이나 소년용을 만든 그런 책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좌파지향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지.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남자 여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이 여러분들 송의달 시립대학의 초빙 교수 말씀은 미국의 모든 정책은 대중 포위 전략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야기죠. 대중 포위 전략. 중국 압박이라는 큰 흐름이 분명했지만 일기와 달리 굉장히 치밀하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여러분들 굴복시키는 전략이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취임 70일 만에 대중 관세가 60% 정도로 올렸고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중국 공산당이 만악의 권원이라는 것이 미국 조야의 이름들 합의된 생각이는 겁니다.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이 제거가 됐고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하는 근본 배경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멕시코는 중국산 마약 페타닐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통로이자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식 활용하는 가장 큰 뒷문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겠죠. 이렇게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저 양반이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 쏙지 않습니까? 가장 이름 어리석으면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이런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까? 공명호 tv는 뚜렷하게 여러분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실과 진실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속지 않죠. 속지 않아야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송의달 씨가 굉장히 여기 총인구 400만 중 중국계가 100만 명이 이르는 파나마는 중국의 1:1로 전략에 적극 협조했고 이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본심은 파나마 운하 강탈이 아니라 미국의 앞마당 격인 파나마의 과도한 친중화 차단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모든 미국 정책의 초점들은 뭡니까? 대중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대중정책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양키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여행에서 차를 몰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쫙 달릴 땐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기 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당신들한테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럼 갈라서는 거죠.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와 우주 감시의 가장 긴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그린란드인데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최근 군사 산업적으로 장악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정부와 더 강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배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국의 국익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집권한 트루도 전 총리는 캐나다의 좌파 정책을 펼쳐가지고 캐나다 총인구의 10%를 중국인과 이슬람이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강경 정책을 쓰는 겁니다. 유럽도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예멘 후틴 반군 여러분들에도 중국이 이란을 여러분들 지원하고 이란이 뭐죠 이 반군들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나토의 무임승차 돈 내고 안보 우산 제공받아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기가 힘드니까 고질적인 안보 무임승차한 겁니다. 이런 주한미군 부담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의 희생을 이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보 비용을 싸게 여러분들 누린 거죠. GDP 대비 3% 정도 국방비를 쓰는 나토 회원국은 현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4개국이다. 나머지는 현저히 적은 비용을 쓴 겁니다. 미국 국력의 7% 수준인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전비를 쓰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이 많이 바뀐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3개국 정권이 친이슬람 반기독교 반남성 백인주의 정책을 펴고 동성애 성정환자 우대 같은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탈나토 심리를 부추긴 거다. 저는 여러분들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미국이 궤도를 이탈한 데서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2기에서 격하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워낙 많으니까 나누어 갖자는 거죠. 국가 부채 이자라면 미국은 매일 25억 3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여러분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매일 40억 정도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 18조 달러 했던 미국의 부채가 2024년 11월에 36조 달러 됐으니까 9년 사이에 2배 정도 된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의 모든 이 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채가 없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이게 나라가 이제 진짜 망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냥 테슬라 이런 차를 태우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런 40억 정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정상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이 주한미군 분담금 여러분들 부담에 있어서도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경찰 역할은 미국은 지금 엄청난 빚과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안보를 대신해 주는 대신에 무임승차를 이유가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든 그런 이제 조치에 반응을 해서 트럼프의 일관된 반중 노선 중국이 참 큰 우한 덩어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트럼프 정부는 진짜 문제인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때 이제 한국이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해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의달 서울시립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선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